네, 오늘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12번째 시간이에요. 네, 시험은 다음 주 수요일 수업 시간에 보겠어요. 그래서 11시부터 12시 15분까지 고요. 그 다음 우리 수업 끝나고 나서 다른 수업이 있기 때문에 시간 연장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시험에서 아는 걸 빨리 풀고, 그렇죠? 모르는 거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핸드아웃 4 챕터 4를 일부분 업로드했어요. 어제 저녁에. 그다음에 annotated PDF 이런 건 언제나 세컨드리 홈페이지 가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요. 뭐 클릭커블 타임스탬프 좀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홈워크는 넘버 10일까지 포스트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시면 되겠어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뭐 코렉션은 없는데 작년 걸 제가 듣다 보니까 실수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챕터 3 하고 있고요. 아마 오늘 빨리빨리 해서 끝내고 챕터 4의 첫 부분 들어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먼저 리뷰를 하겠어요. 케이블 이서넷이라는 것은 어떻다고요? 네, 맥칼프가 처음 만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RF 케이블이 있고 RF 케이블 그러니까 케이블 이서넷의 멘탈 모델은 어떤 거라고 했죠, 여러분? 그 플라스틱 파이프 같은 게 쫙 있는데 양쪽을 막고 물을 절반 정도 채운 다음에 거기다가 물결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양쪽 끝을 막아야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터미네이터에 해당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물결은 반사가 되지만 터미네이터는 일종의 흡수해서 열로 만들어서 바꾼다, 날려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초창기에는 이 케이블이 있고 중간중간에 기기를 설치할 때마다 어땠어요? 이 드라큘라 이빨 같은 뱀파이어 탭이라고 하는 탭을 이렇게 설치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어때요? 네, 우리 뭐 알겠지만 호치키스로 찍으면 알겠지만 잘못 찍어서 빼고 이러면 이제 케이블이 점점 손상되죠.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걸 쓴 건 아니고 나중에는 이 T자 형태로 돼 있는 RF 커넥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케이블을 자르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은 새로운 기기를 넣으려면 자르고 T자를 넣고 밑에다 이제 어, 어, 이더넷 어댑터가 달린 시스템을 넣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케이블이라고 해서 중간에 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케이블만 있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될 때는 이 리피터라는 일종의 L1 레이어 1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을 넣어서 RF 시그널이 들어오면 그것을 증폭해서 내보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신호를 좀 길게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멘탈 모델에서는 어때요? 어쨌든 물결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하지만 그 알로하넷을 일종의 카피한 와이어드 버전 오브 알로하넷이죠. 이서넷이 케이블 이서넷이. 하지만 알로하넷과는 달리 뭐 캐리어라는 게 사실 없어요. 물론 초창기에는 맨체스터 코드라고 0이라는 비트를 보낼 때도 한번 폴레러티가 올라갔다 내려가고 1이라는 비트를 보낼 때도 뭐 내려갔다 올라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후리에 트랜스폼을 해보면 DC는 없고 약간 밴드 패스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알로하넷처럼 업링크에는 F1, 다운링크는 F2 이렇게 캐리어가 서로 다르게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의를 하라고 했어요. 캐리어 센싱 이렇게 하지만 사실 캐리어를 센싱하는 게 아니라 시그널이 있는지 센싱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케이블 이서넷은 알로하넷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는데 알로하넷과는 달리 캐리어 센싱을 한다 그랬어요. 와이어리스에서는 센싱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센싱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잘 들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주 멀리 있는 녀석은 중간에 보면은 이제 센트럴 스테이션은 들을 수 있어도 알로하넷에서 이쪽 끝에 있는 녀석이 센트럴 스테이션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송신하더라도 여기 있는 녀석은 수신을 못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센싱이 잘 되지 않아요. 반면에 케이블 이터넷에서는 케이블한 것 자체가 우리가 그 길이를 한정할 때 서로 잘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길이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센싱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트랜스미션 하기 전에 항상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컬리전을 처음에 미연에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컬리전 디텍션은 뭐냐면 내가 이제 송신을 해요. 그런데 송신하는 동안에 지난번에 플로우 차트를 보여줬지만 계속해서 내가 보낸 시그널과 지금 이 미디엄 케이블에 있는 시그널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를 확인해요. 다르면 어떤 녀석이 또 같이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예, 뭐 다 보내고 자시고 하기 전에 이게 컬리전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빨리 알기 때문에 이 커리어 센싱과 컬리전 디텍션을 통해서 알로하 네트워크보다는 어때요? 그 타임 웨이스트 되는 것을 훨씬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컬리전이 일어나면 이제 랜덤 백오프하는 것은 뭐 보통 이 랜더마이즈드 컨텐션 베이스드로 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케이블 이서넷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고요. 그 다음에 허브 이서넷은 뭐죠? 역시 이제 이렇게만 하니까 좀 곤란하다. 버스는 아무래도 좀 곤란한 것 같으니까 스타 토폴로지로 가자. 그래서 L1 리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도 아까 여기서 제가 리피터 할 때 했지만 신호가 들어오면 그냥 증폭해서 내보내는데 리피팅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래도 좀 더 똑똑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 허브가 RJ45 이 잭들이 있으면 거기다가 스타 형식으로 이렇게 기기들이 물려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떤 포트로 신호가 들어오면 그걸 증폭해서 다른 포트로 쫙 내보낸다는 면에서는 리피터인데 기존의 요 리피터보다는 나은 거죠. 기존에는 그냥 케이블 상에 케이블이 길다면 요 중간에 하나 리피터가 있어서 들어오면 내보내고 들어오면 증폭해서 내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한 포트로 들어오면 좀 똑똑해서 A라는 포트로 들어왔어요. 그럼 걔를 증폭한 다음에 다른 포트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허브에 동시에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얘가 컬리전 일어났어요 하면서 모든 포트로 제밍 시그널을 내보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허브 이터넷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이제 좋아진 거죠.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이제 수요가 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 L1 기기라는 것은 뭐예요? 네, 일렉트로마그네틱 시그널 자체를 받아서 그냥 증폭해서 보내고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오면 그냥 매우 간단한 로직을 통해서 그냥 들어온 거를 나머지로 보낸다. 이런 건데 우리가 전자기기가 발달하면서 점점 더 똑똑한 일들을 할 수 있죠. 제가 처음에 학기 초에 얘기했지만 전자전기공학이라는 것은 큰 두 빌딩 그리고 거기 연결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브릿지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적인 수학적인 연산을 수행하면 좋은 일이 생기나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전자전기공학이 발달하면 이 그냥 케이블 이서넷이라는 것에서 그냥 아날로그 리피터를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똑똑한 여전히 L1이긴 하지만 이런 허브라는 걸 쓰면 훨씬 뭐예요? 케이블 이서넷에서보다 타임 웨스트 되는 걸 줄일 수 있다.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 빨리 만들어서 우리 제품으로 팔자. 기존의 프로토콜은 전혀 바꿀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럼 빨리 시장에다 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왼쪽 빌딩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툭탁툭탁 만드는 거죠. 오른쪽 빌딩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쪽에 들어오면 이쪽 보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지? 하지만 뭐 나름 아날로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아니면 굉장히 단순한 디지털 로직을 넣어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어떻다고요, 이제? 예. 사람들이 보니까 뭐 오늘 또 나오겠지만 스위치드 이터넷 어떻게 됐어요? 어차피 얘들은 어때요? 기기들이 이 이터넷 프레임이라는 게 있고 이터넷 프레임에는 여기 나오지만 맥 애드레스라는 걸 이제 할당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옥텟 6개짜리.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읽어서 이제는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브 이터넷은 들어오면 어때요? 그냥 그 신호가 들어온 포트 말고 나머지로 브로드캐스팅 했는데 스위치드 이터넷은 어때요? 테이블을 자기가 포워딩 테이블이라는 걸 넣어놨다가 A 포트로 들어왔어요. 그럼 까가지고 그거를 레이어 2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는 데스티네이션 맥 애드레스가 얼마네? 그러면 걔가 있는 포트로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면 걔를 릴레이 해줄 수 있는 포트로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이제 레이어가 올라가면서 똑똑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맥 애드레스라는 것을 할당하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맥 애드레스는 우리가 스위치드 이터넷에서는 L2 허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스위치를. 그래서 다른 용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허브 이터넷, 그다음에 스위치 이터넷이라고 하지만 다른 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예. 더미 허브, 더미 허브가 요 허브 이터넷에 쓰이는 L1 기기고요. 요 스위치 투 이터넷에는 뭐라고 하냐면 스위치 허브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둘 다
L1 기기고 얘는 L2 기기지만 둘 다 허브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어떤 용어라는 게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건 좀 다른 뜻으로 쓰자 이렇게 변해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게 동의하는 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팔로우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때는 더미 허브, 스위치 허브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대충 그냥 허브 그러면 요 녀석만 더미 허브만 말하고 스위치 그러면 요 스위치 허브만 말하고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반면에 여러분이 찾아보면 뭐 L2 스위치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건 좀 클리어하죠. 뭘 하는 건지. 맞습니까? 당연히 레이어 1에서 피지컬 시그널을 받은 다음에 그걸 까가지고 맥 애드레스 읽고 그 다음에 어떤 로지컬한 오퍼레이션들을 하는 거겠죠. 근데 L3 스위치는 뭐겠어요? 얘는 그러니까 이서넷 프로토콜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레이어 3에서 IP 프로토콜도 들어있어서 뭐 예를 들면 라우팅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스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들이 통합된 기기 하나에 기능들이 통합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 테 이서넷은 허브 이서넷과 뭐가 다르냐? 얘가 좀 더 어떻게 보면 논리적 수학적인 기능들을 더 많이 하니까 당연히 전자 회로가 더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어떤 걸 추가로 하는지 보니까 버퍼라는 게 있어서 이제는 동시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L1 허브처럼 쫑이 났어요 하면서 제밍을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저장해놨다가 얘는 A에서 들어온 거는 B로 보내고 B에서 들어온 건 C로 보내고 그냥 순차적으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버퍼 또는 메모리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똑똑해지고 이렇게 되면 어때요? 메모리가 충분히 크면 드랍도 안 생기고 그럴 테니까 컬리전도 없을 거고 다만 무슨 문제가 있죠? 얘는 포워딩 테이블이란 걸 만들어 놔야죠. 그 안에 맥 애드레스별로 어느 포트로 물리적인 포트로 보내야 될지 그래서 오늘 보면 이 포워딩 테이블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발전 중에 이렇게 되겠죠. 요까지는 허브 이서넷까지는 프로토콜을 안 바꾸고도 빨리 제품을 만들어서 아마 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좀 더 수학적인 논리적인 오퍼레이션을 많이 하면 더 좋아질 텐데 이서넷이 웨이스트 되는 시간이 더 줄어들 텐데 어떻게 안 될까 하고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L2 스위치 또는 스위치 허브라는 제품을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겠어요? 다시 모여서 이제 기존에 있던 프로토콜을 어멘드 또는 리바이즈 하는 거예요. 또는 추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L1까지는 기존에 있는 걸 쓰는데 우리가 L2 스위치가 나오면 얘가 서로 딱 니고시에이션을 해가지고는 L2라고 되면 어때요? 프로토콜 하나 더 얹어서 코딩 테이블을 업데이트 하는데 오늘 보면 알겠지만 뭐 루프가 없게 한다거나 이렇게 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조금씩 add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IEEE 802.3에서 이 이서넷에 대한 워킹 그룹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그룹들이 계속 모여요. 그때마다 회의를 해요. 그래서 프로포저를 내고 회의를 해서 받아들여지면 그게 공식화되고 그러면 이제 그 공식화된 걸 보고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와이파이 쪽에 들어가면 좀 더 명확해지니까 일단 대충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만 알면 되겠어요. 이 프레임 스트럭처 관련해서 작년 걸 보니까 제가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프리앰블 그다음에 프리앰블이 이제 비트 레벨 싱크로나이제이션 이게 STD 뭐 스타트 뭐였어요? 스타트 뭐였어요? 까먹었다. 딜리미터. 그래서 얘가 그 옥텟 단위 또는 바이트 단위 싱크로나이제이션 SFD죠. 그렇죠. 스타트 프레임이죠. 잘못 썼네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스타트 프레임.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옥텟 단위로 또는 바이트 단위로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들어있는 아날로그 시그널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항상 그렇듯이 우리가 어드레스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빨리 이걸 봐서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destination MAC address, source MAC address. 그 다음에 타입은 요 녀석이 뭐 길이가 어떻게 되냐라든가 어떤 성질이냐, 뭐 TCP 세그멘트냐, UDP 뭐 세그멘트냐 뭐 이런 거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굉장히 짧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IP 패켓 길이 뭐 6만 뭐 65만, 6만 5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이것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서넷 프레임은 IP 패켓이 길면 그걸 잘라가지고 여기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네. unreliable한 링크면 어때요? 긴 걸 보낸 다음에 fail하고 그러면 기다리는 게 많으니까 이게 짧게 보내는 게 유리하겠죠.
반면에 또 뭐죠? 굉장히 릴라이어블해지면, 링크가 릴라이어블해지기 시작하면 너무 짧게 해놓으면 어때요? 요걸 계속 보내야 되잖아요. 요 정보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엔지니어링 디자인은 어떤 옵티멀한 오퍼레이팅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이 퍼포먼스가 디그레이드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런 데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디자인하고 저런 오퍼레이팅 포인트에서는 잘 디자인하기 위해서 저렇게 해놓은 거를 표준 옵션에 이제 다 넣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표준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 KV선에서는 그냥 굉장히 비트 레이트가 에러 레이트가 높은 지역에 있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서 트래픽도 별로 없고 그럼 거기에 이제 맞춰서 디자인하고 끝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점 예를 들어서 에러 같은 게 덜 생기고 하지만 점점점 트래픽은 많아지고 이러면 이제 새로운 표준의 어멘드먼트 수정이 필요해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 CRC라는 게 Cyclic Redundancy Check 또는 여기 다른 이름으로 Frame Check Sequence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정말 이 프레임 전체를 체크하는 거예요. 프레임 전체를. 그러니까 프레임 마지막 이 전체 프레임에 대해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디텍트할 수 있게 수신했을 때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보면 알겠지만 이게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는 게 아주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사실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에러를 디텍트하기 위한 패러티 비트들도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어느 정도 한정되면 얘도 어느 정도 길지 않은 걸로 붙일 수 있고요. 다만 주의할 건 뭐냐면 IP 패켓들은 어땠어요? 헤더의 책섬이었죠. 기억납니까? 예. 그래서 뭐냐면 그냥 헤더만 딱 보고 그걸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워낙 많은 걸 처리해야 되니까. 근데 얘는 어때요? 일단 잘게 쪼개놓고 에러 풀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에러를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강의하는 중에 한 번은 저걸 설명하고 잘못했더라고요. 헤더만 체크한다는 듯이 말을 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 확실히 고쳐서 얘기를 할게요. 네, 그래서 이 프레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리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 레이어는 일단 지금은 굉장히 많은 버전의 피지컬 레이어가 이더넷을 위해서 디벨롭이 됐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예를 들면 10 베이스 T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기가 BPS, 10 기가 BPS 이런 이더넷 피지컬 레이어 표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버전들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RJ45 잭과 플러그로 돼 있어도 그거 자체가 어떤 버전 얼마짜리인지를 알 수 없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토 니고시에이션 하는 그런 과정을 넣어놔서 서로 자기들이 어떤 버전으로 작동하는지 보고 가장 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은 남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챕터 3 스위치드 이서넷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래프 티어리 용어들이 몇 개 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뭘 하는 건지 이런 어떤 뭐 프레임을 서로 주고받는다. 이그젠플은 어떻다. 이거를 리바이즈된 STP는 라는 것이 있어서 좀 더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알로하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미 사실 다 했어요. 근데 다만 앞에 있던 내용과 다른 점은 뭐냐면 요 조그만 서브 섹션에서는 probability theory 또는 stochastic process theory가 이런 네트워크를 분석하는데 어떻게 쓰이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보여주는데 이 과목에서는 그런 말만 하고 그냥 결과만 설명하고 지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허브 이서넷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앞에 이 프레임 스트럭처를 할 때 이 전체 페이로드까지 포함해서 요 한 이서넷 프레임의 사이즈가 최대 크기가 있고 최소 크기가 있다고 했어요. 최소 크기라는 것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참고로 최대 크기는 버전에 따라 다른데 당연히 이제 점점 커지려고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왜 프레임 랭스가 미니멈을 두었는가 처음에. 그다음에 또 앞에서 말했지만 이런 네트워크 또는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를 분석할 때 이 퍼포먼스 어널리시스 성능 분석이죠. 할 때 probability theory와 그의 또 서브 theory인 stochastic process theory가 왜 필요한가 이런 얘기들을 간단하게 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스위치트 이서넷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얘가 예, L2 스위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때요? 맥 애드레스를 읽는 거예요. 패킷이 들어오면. 그래서 읽어서 어때요? 어느 포트로 보낼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동시에 들어오면 버퍼에 저장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세 개의 L2 스위치가 있어요. 각각은 포트가 4개씩 있어요. 하나의 포트에 간단하게 물리적으로 그 RJ45 잭이 있어가지고 쌍방향으로 통신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 선 하나하나가 쌍방향 통신 링크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고 하나 더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첫 번째 녀석은 요게 이제 첫 번째 L2 스위치의 포워딩 테이블이에요. 요거는 두 번째 이더넷 스위치의 포워딩 테이블, 요건 세 번째.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A라는 애드레스는 나의 1번 포트에 연결돼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B라는 맥 애드레스는 2번 포트, C는 3번 포트. 그러면 여기에 이 전체 네트워크에 ABC 말고도 DF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어때요? 4번 포트에 연결돼 있다. 이렇게 내가 포워딩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1, 2, 3에 DEF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4번에 ABC가 들어가고 5번에 GHIJ가 들어가겠죠. 같은 방식으로 이 녀석도 이런 식으로 포워딩 테이블을 만들면 적어도 이렇게 A에서 J까지 디바이스가 있는 이서넷 통신을 할 수 있는 랜 디바이스들이 있는 이런 네트워크에서 서로 어때요? 패킷을 잘 교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그젬플인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음에 스위치를 딱 키면 처음에 이런 게 전혀 없을 때 어떤 식으로 포워딩 테이블들을 만들어 가야 되느냐.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일단 이 연결도 어때요? 우리가 얘를 끈 다음에 그냥 막 연결하면 어때요? 이 녀석이 어떤 패킷을 얘한테 날리지 않는 이상은 얘가 뭐 연결돼 있는지 아닌지 사실 모르겠죠. 물론 어때요? 딱 꽂으면 그 RJ45 케이블에 어때요? 그 가닥 중에 뭐 전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딱 보면 아 여기 연결됐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딱 꽂으면 불이 들어오죠, LED가. 그런데 어쨌든 얘가 날려요. 그러면 자기 어드레스를 소스 애드레스, 소스 맥 애드레스로 해서 패킷을 날릴 거잖아요. 그럼 얘가 그걸 읽으면 어때요? 아 1번 포트에 A가 1번 포트구나 하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패킷이 날아오면 어느 포트로 날아왔는지 어떤 패킷이 까가지고 소스 애드레스랑 소스 맥 애드레스랑 이 포트 넘버를 매칭시키는 게 가장 기본이 될 거예요. 이 모든 녀석들이.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그젬플을 우리 여기서 이제 또 보여주는데요. 이 그림을 봅시다. 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얘들은 앞서 그림에서 있던 그 이서넷 스위치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줄줄이 기기들이 달려 있는데 기기들은 다 뺐어요. 그리고 말했지만 L2 스위치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서로도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프로토콜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얘들끼리 통신하는 L2 스위치들끼리 패킷을 주고받아서 프레임을 주고받아서 라우팅 여기서는 포워딩이죠. 포워딩 테이블들을 잘 만들 수 있는 어떤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자 이렇게 해서 얘들끼리 통신하자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얘들이 이런 상태로 연결이 됐다고 합시다. 여기서 이제 버스를 만들어 놨지만 자 그래서 이제 요 콜론 왼쪽에 그냥 편의상 이 책의 저자들이 시간 순을 그냥 써놨는데 이것이 반드시 이 그림이 주어지면 저 시간 순으로 발생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자. 그리고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B3라는 L2 스위치가 제일 먼저 자기 네이버들한테 나는 맥 애드레스 3번이야. 알겠어요? 나는 맥 애드레스 3번이고 나는 요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잠시만요. 예. 앞에 있는 게 맥 애드레스 3번이고 나는 내가 트리를 만들 텐데 여기서 포워딩 트리를 만들 텐데 내가 트리의 루트라고 생각해. 따라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 트리의 루트까지 거리가 제로야. 이런 식의 정보를 보내요. 그러면 당장 들으면 아이고 머리야 루트가 뭐고 트리가 뭐지?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설명들을 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조금 전에 그림에서도 봤지만 물리적으로 연결된 요 와이어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프레임을 보낼 때 어떤 포워딩 루트들이 가능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맞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모든 포트들 방향으로 다 보낼 수 있다고 해놨는데 중간에 얘들이 서로 나는 저쪽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 나는 이쪽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 하는 것들이 이렇게 동의가 안 돼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얘가 일로 보내려고 했더니 먼저 이렇게 해서 일로 왔어요. 잘 온 줄 알았는데 얘가 또 일로 보내요. 빙빙빙 돌다가 그냥 아무 일도 안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할 때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이제 그 그래프 디어리에서 나오는 소위 말해서 트리, 스패닝 트리, 미니멈 스패닝 트리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기본은 뭐냐면 일단 빨리빨리 우리가 호딩을 해야 되겠죠. 너무 길지 않은 패스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루프, 스위칭 루프를 만들지 않아야 돼요. 목표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일단 먼저 그래프 디어리에서 그래프라는 게 뭐죠? 계속 우리가 얘기했지만 노드들이 있고 링크가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프 입장에서는 엣지와 버티스 엣지들과 버티스들로 돼 있는 어떤 것이에요. 그래프라는 것은. 그런데 보면 우리는 지금 가정이 뭐냐면 적어도 얘들은 연결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커넥티드 그래프와 뭐 언커넥티드 그래프가 있는데 언커넥티드면 일단 커넥트 안 돼 있는 녀석은 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노드들은. 그래서 커넥티드 노드가 있어요. 그러면 뭐 간단히 얘기해서 이렇게 점들이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막 연결이 돼 있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당연히 이 그림에서 보면 루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일단 트리라는 개념을 하나 도입해요. 트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프의 일종이에요. 그래프의 일종인데 사이클이 없는 거예요. 사이클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런 루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일단 그래프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그래프의 서브셋인 그러니까 이 중에서 몇 개를 날릴 거예요. 예를 들면 노드를 날릴 수 있고 링크도 날릴 수 있어요. 날려가지고 우리가 트리를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트리를 만들 수 있어요? 제일 간단한 트리.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놓고는 자 여기가 루트예요. 여기 잎이 하나 있어요. 끝.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얘는 모든 노드들을 커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네. 그래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주어진 그래프에 대해서 그냥 트리가 아니라 스패닝 트리라는 개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루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모든 노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클은 없어요. 알겠어요? 그런 것을 스패닝 트리라고 해요. 그래프의 스패닝 트리. 주어진 그래프의 스패닝 트리. 자, 그게 하나 있겠어요?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존재하면 둘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또 그냥 그러면 이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프 디어리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링크마다 또는 에지마다 그 가치 또는 값을 코스트를 줘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예를 들면 썸 코스트가 최소화되는 것 또는 뭐 유틸러티라고 하면 유틸러티가 맥시마이즈 되는 그런 스패닝 트리를 찾으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게 간단하게 찾아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또 미니멈 스패닝 트리도 보면 존재했을 때 하나 이상일 수 있죠. 똑같은 값을 가지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 더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그래프 디어리에서 모티베이트 돼서 아까 말했지만 네트워크 스위치들, L2 스위치들의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하면 스패닝 트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나로 왜냐하면 하나가 아니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솔루션도 있고 저 솔루션도 있잖아요. 내 문제를 만족하는 그러면 저런 알고리즘들이 순차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여기로도 수렴 안 하고 저기로도 수렴 안 하고 왔다 갔다 핑퐁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어느 하나로 포스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만들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맥 애드레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L2 스위치들도 맥 애드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낮은 놈이, 그 숫자가 가장 낮은 놈이 루트가 되도록 하면서 이제 스패닝 트리를 만들도록 어떤 알고리즘을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작동하겠구나. 어떤 수렴 안 하고 빙빙 돌거나 이렇게 떠다니거나 하는 일 없이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더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란 것은 이 이서넷 네트워크 상에서 그렇죠? 일종의 스패닝 트리를 만들기 위한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 프로토콜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처음에 만들어져서 퍼진 다음에 또 리바이즈를 하겠죠. 그래서 빠르게 만들었어요. Rapid Spanning Tree Protocol. 그래서 이런 것들이 쓰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Smallest Ethernet ID를 가진 녀석이 루트가 되도록 이제 만드는데 다시 그림을 봅시다. 자, 먼저 타임1에서 이 녀석이 이렇게 패킷을 보내요. 이 프레임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정보가 당연히 있겠죠. 처음에 말했지만 프리앰블 붙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이서넷 프레임을 만드는데 요 지금 프로토콜에서는 핵심적인 건 뭐냐면 내가 맥 애드레스가 얼마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는 루트가 뭐라고 생각하고 나는 따라서 그 루트까지 거리가 얼마야라는 정보를 주고받는데 이 주고받는 프레임들을 여기도 나와 있지만 네. 뭐라고 하냐면 브릿지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이라고 해요. 그런 것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유닛들을 그런 프레임들이에요. 얘들도 네이버들에게 쭉 보내는데 자 봅시다. 그래서 얘가 처음에 자기는 뭐 1번이 있는지 뭐 100만 번이 있는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겠지 뭐 난가 이러면서 보낸 거예요. 난가 하고 보냈어요. 이렇게 얘도 보내고 이쪽으로도 보냈겠죠. 그런데 요 녀석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서 이 B5라는 L2 스위치에 도달했을 때 이제 B5는 믿는 거죠. 나는 5번인데 그렇죠? 이 B5를 할 때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맥 애드레스예요. 간단히 여기서는 나는 5번인데 3번이라는 놈이 보냈는데 자기 번호보다 낮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가 루트라고 클레임했잖아요. 맞나 봐. 그러고는 나는 5번인데 3번이 루트인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얘를 바로 받았어. 왜냐하면 이걸 받을 때 어때요? 여기다가 이것도 이서넷 프레임 같으니까 소스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3번을 받았으니까 3번으로부터 나는 거리가 1이야 이렇게 본 거예요. 요게 하나의 거리라고 보고. 그리고 얘는 이제 또 어때요? 이거를 방송하겠죠. 자기 포트들로 보냈어요. 그런데 왜 그 다음에 얘가 안 받느냐 이건 차치하고요. 그런데 타임3에서 이 맥 애드레스가 1번인 놈이 또 예를 들면 이 브릿지 프로토콜 관련된 유니트를 이제 보내는데 얘는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1번이고 나도 난가? 이러면서 거리는 채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받아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기 번호랑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2번이에요. 나는 2번인데 1번이 나랑 거리 1에 연결돼 있어. 이렇게 보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B3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난가 그러고 있었는데 얘가 보낸 유니트를 까보니까 웁스 이렇게 된 거죠. 내가 아니네. 그래서 리바이즈를 하는 거예요. 난 3번인데 보니까 나보다 번호가 낮은 1번이라는 애가 있어. 그리고 그 거리가 2야.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아까 이쪽으로도 보냈지만 이쪽으로도 보냈겠죠. 그러니까 이 6번이라는 녀석도 받아서 자기 번호랑 비교해 보니까 1번이 더 낫잖아요. 그래서 더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제일 낮은 맥 애드레스인 것을 루트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 중에 자 1번이 루트인 것 같고 나는 6번인데 거리는 1이야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한 이 프로토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예시로 어떻게 되냐면 이러다 보면 어때요? 이 프로토콜을 돌리다 보면 어떤 때는 요 안에 있는 네트워크들이 다 연결됐는데 얘는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심지어 끊기도 한다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이 총체적으로 얘들이 가지고 있는 포워딩 테이블들을 조합해 보면 이쪽으로는 하나도 안 보내는 결론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마도 예,
얘들이 가진 다른 정보들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면 그래프 디어리에서 나오는 그래프라는 개념이 있고 그럼 우리는 L2 스위치들의 그래프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루프를 없애고 포워딩을 잘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트리를 만들면 되겠구나. 특히 일단은 스패닝 트리를 만드는 게 최선이겠구나. 그런데 스패닝 트리를 만들 때 루트를 어디로 놔야 될지 모르니까 미니멈 맥 애드레스를 가지는 녀석을 루트로 하기 위해서 서로 이 데이터 유닛들을 보내면서 리바이즈하는 그런 과정이 있구나. 어디에? 더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에. 그리고 이것이 좀 느렸는지 나중에 리바이즈된 래피드 버전이 나왔구나. 이렇게만 알면 이제 충분하겠어요. 당연히 어떻겠어요? 옵티말 하진 않겠죠. 최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컴공과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이 뭐냐면 최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최적을 찾는데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컴퓨테이션 타임이 많이 필요하다거나 뭐 그러면 할 필요 없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더 빨리 찾는 게 중요하다든가 뭐 로버스트한 걸 찾는 게 중요하다든가 이렇게 될 때는 뭐 옵티말이 아니라도 어떤 센스로 옵티말이 아니라도 넘어가는 거죠. 여기선 그래서 옵티말은 아니지만 적당히 잘 작동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알로하에서는 제가 다시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네, 슬로티드 알로하랑 넌 슬로티드 알로하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슬로티드 알로하는 타임 슬로티드 알로하 이렇게 보면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센트럴 스테이션이 있고 여기에 이제 다른 스테이션들이 있어서 어때요? 패킷을 주고받고 싶으면 이 스테이션들 간에 센트럴 스테이션에 예를 들면 업링크는 F1이라는 프리퀀시로 다 보내고 그럼 센트럴 스테이션이 받은 다음에 얘를 F2라는 프리퀀시로 브로드캐스팅을 한다고 했었죠. 맞습니까? 예.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일단 얘들은 각각과는 다 서로 들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얘가 어때요? 다운링크가 F2니까 예를 들면 F2 프리퀀시로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클락을 보내는 거예요. 타임, 클락 타임. 얘들아, 요 시간에 맞춰서 한 슬롯이 시작돼. 슬롯은 타임 슬롯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타이밍을 잡아줘요. 야, 제로야. 여기 t고 2t야. 어떤 t랑 간격을 서로 약속한 다음. 그래서 시각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지금은 오늘은 정오입니다. 뚜뚜뚜 뭐 이렇게 소리 나듯이 예전에 라디오에 이렇게 알려주면 이제 얘들이 어때요? 보낼 때 그냥 아무렇게나 패킷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요 매 t마다 예를 들면 정각 t라는 것 거리가 조금씩 다를 테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몇 초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낸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패킷들이 어떤 타임 슬롯 안에 딱 있지 여기 걸쳐 있는 경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게 내가 생각하는 수신기나 이런 것들이 생각하는 어떤 타임 윈도우 안에 들어있느냐 아니면 걸쳐 있느냐는 굉장한 차이를 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특히 컨텐션 베이스로 랜덤 액세스를 하잖아요. 그냥 자, 뭐 일단 쟤를 향해서 우리가 각자 원하는 패킷을 던지자. 잡히는 놈이 성공. 뭐 이렇게 하는 걸 컨텐션 베이스라고 했죠. 컨텐션 베이스로 해야 될 것들이 셀룰라 시스템에서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핸드폰을 처음에 키잖아요. 전원을 키면 제일 먼저 기지구에 가서 붙는데 어소시에이션이 되는데 또는 여러분이 와이파이를 키면 액세스 포인트에 가서 붙는데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이 컨텐션 베이스로 액세스를 해요. 물론 처음엔 듣죠. 쟤들이 다운링크에서 뭘 보내는 걸 가지고. 그런데 이런 슬로티드 시스템을 해놓으면 우리가 곧 보겠지만 슬로티드, 그러니까 타임 슬로티드로 해놓지 않은 것보다 효율이 높아요. 예를 들면 링크 사용할 때 웨이스트된 타임이 적다거나 더 많은 패킷들이 날아갈 수 있다거나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지만 타임이라는 것이 divided into slots예요. 그리고 하나의 슬롯은 하나의 패킷을 여기서는 이제 알로하 패킷이겠죠. 보내기에 충분한 그러니까 그 슬롯 안에 쏙 들어가게 딜레이 이런 걸 생각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그젠플인데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 너무 간단해서 어쨌든 그래서 열심히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말하는 R of P라는 게 간단히 얘기하면 이 링크의 이 알로하 전체 링크의 효율성이라고 해보세요. 그랬더니 계산을 했더니 1 over E, E는 그 뭐 네이피어 수인가요? 또는 오일러 컨스탄트 2.7, 1828, 1828 이렇게 가는 무리수죠. 초월수면서. 걔의 역수인데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게 3이 아니니까 그렇죠. 3보다 작으니까 0.33보다는 크죠. 그래서 1 over E라는 게 굉장히 자주 나와요. 확률론 이런 데서. 풀다 보면 제가 답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1보다 크지만 얘는 역수하면은 0과 1 사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률로서 얘가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1 over E, 물론 2 over E일 수도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1 over 2E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0.37쯤 된다는 걸 기억하고요. 근데 별로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요. 얘가 효율이 아니라 효율이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에서 1에서 얘를 빼면 0.63쯤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슬로티드 알로하의 효율을 어떤 굉장히 단순한 트래픽 모델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 전체 와이어리스 링크의 와이어리스 네트워크 효율이 37%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동일한 가정하에서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싶겠어요? 이 슬로티드, 타임 슬로티드 알로하가 아니라 넌 슬로티드 알로하를 또 같은 방식으로 분석한 다음에 효율이 어떤지를 보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또 열심히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더니 놀랍게도 넌 슬로티드에서 중간 과정을 다 빼고요. 앞에 거에 또 절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두 섹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슨 컨텐션 베이스트로 액세스를 할 때 어떻다고요? 예. 타임 슬로티드 시스템으로 만들면 일반적으로 효율이 높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셀룰라망에 내가 가서 붙을 때는 핸드폰이 처음에는 딱 키면 얘가 다운링크 셀룰라 기지국이 일종의 자기 셀에 방송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컨트롤 정보들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내가 액세스 프로브를 날려서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너 기지국에 붙고 싶어요 하는 정보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그때는 컨텐션 베이스트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어떻다고요? 예, 이 슬로티드 컨텐션 베이스트 슬로티드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거의 다 됐어요, 이제. 허브 이서넷에서 뭐 이미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 섹션에서는 설명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처음에 이 케이블 이서넷, 허브 이서넷을 만들었을 때 이서넷 프레임의 미니멈 랭스를 정해놨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아니 굉장히 작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럼 어떡하지? 뭐 막 줄이면 되는데 왜 이걸 미니멈을 해놨을까?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기기가 있는데 기기가 뭐 예를 들면 4비트밖에 안 보내요. 나 살아있어. 아니면 긴급이야. 뭐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봉수대 얘기를 했었죠. 네. 봉수대처럼 5개 있고 거기에 뭐 메시지 5개 정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미니멈이 있어요. 그러면 쓸데없이 가비지 비트들을 넣어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를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그림 3.10을 보면 이제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3.10에서는 지금 허브라고 돼 있지만 케이블 이서넷이라면 정말 L1 리피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 케이블이 그냥 이까지 A에서 보낼 때 끝에 있는 B라는 기기까지 신호가 잘 가도록 그냥 해놓은 거예요. 이 인터넷에 더 인터넷에 얘를 찾아보면 얘가 프로세싱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다음에 얘가 여러 개 들어가면 또 시간이 걸리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 시간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쭉 케이블 통해서 이 신호가 프로퍼게이트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얘가 만약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얘가 받고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뭐 신호를 보낼 수 있죠. 에크를 보내거나 뭐 무슨 신호를 보낼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얘가 뭔가를 보내서 제일 끝에 있는 녀석이 반응하는 데까지는 내 신호를 보고 이 라운드 트립 타임만큼 필요하겠죠. 네, 그것과 이 이서넷 프레임의 미니멈 랭스가 관련이 있어요.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도 기기고 B도 이서넷 기기예요. 네, 어떤 어댑터가 달린 기기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허브는 뭐 없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A가 패킷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런 타임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어떻다고요? 이게 타임 축이고요.
그러면 요 제로라고 표시해 놓은 곳이 동시예요. 무슨 뭐 아인슈타인 이런 소리 하지 말고 relativity 동시가 어딨냐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정도 레벨까지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타임 제로에서 A가 패킷을 날려요. A가 패킷을 날리는데 자 그러면 그 패킷이 처음에 보낸 녀석이 어때요? 요 기울기가 뭘 뜻하겠어요? 이 와이어 상에 이 가는 속도와 거리 해서 결국은 지금 요게 P 프롭이라고 된 거 있죠? 거기에 요게 도착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들이 어떻다고 했어요? 케이블 이서넷도 그렇고 허브 이서넷도. 예. 캐리어 센싱을 하고 있죠. 무슨 뜻이에요? 이 물에 뭐가 있는지 자기가 데이터 보내기 전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는데 A가 타임 제로에 보낼 패킷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전에 센싱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보냈어요. 그럼 자 퍼져나갑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다 오기도 전에 얘가 패킷을 보내야 됐어요. 이제 여기 연결된 컴퓨터에 있는 사람이 뭐 이메일을 써서 엔터를 쳤어요. 그럼 이제 얘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얘가 거의 다 왔을 때 그렇잖아요. 아직 도착은 안 했지만 그때 내가 딱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약간 오버랩이 있는데 이게 오버랩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착하기 전에 첫 번째 신호가 도착하기 전에 B가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B는 어떻게 하죠? B는 컬리전 디텍션을 계속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로지컬하게는 한 비트 보내고 체크하고 한 비트 보내고 체크하고 하고 있죠. 보내면서 체크하고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보내기 시작했는데 좀 있다가 아이쿠야 컬리전 일어났냐 알죠?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컬리전 일어났으니까 망했다는데 신호를 좀 더 길게 보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이 신호가 충분한 에너지가 돼서 나중에 이 녀석도 자기가 보낸 패킷이 컬라이드 됐다는 걸 알 수 있으면 될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도 길이에요. 그래서 B가 컬리전 일어났다는 걸 이 순간에 알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제일 위에 시작했고 곧 컬리전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될 거고 그런데 바로 스탑 안 하고 조금 더 보내요. 자 그러면 이제 B가 보낸 신호들이 어떻게 프로퍼게이트 되는지를 봅시다. 여기서 요 기울기 똑같이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연속 가겠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내가 프레임 랭스가 요 라운드 트립에서 요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라운드 트립 타임 2배 정도 되죠. 이것보다 짧았다고 해보세요. 짧은 프레임을 보낼 수 있었다면 어때요? 내가 쫙 다 보내고 이 케이블 이서넷과 허브 이서넷은 특징이 뭐죠? 내가 계속 보내는 동안 컬리전 디텍션을 수행하다가 다 보냈어요. 그런데 디텍션 하는 메커니즘에서 쫑이 안 난 것 같으면 와 석세스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컬리전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10 베이스 T에서 표준해 보면 케이블 랭스 최대 몇 미터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그 최대 몇 미터가 그 케이블이 프로퍼게이트 되는 시간 계산하면 아니 그 거리 계산하면 길이에 속력 계산하면 시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토콜에서 어떻게 하냐면 최소 길이를 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길게.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계속 보내면서 컬리전 디텍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요 시그널을 받아서 아이고 컬리전이 일어났구나 알 수 있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프레임을 요 라운드 트립해서 오는 시간보다 더 짧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보내놓고 컬리전이 일어난 걸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특히 여기 있으면 어때요? 이 시간 동안 모르고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maximum time for A to detect a collision is 2배의 propagation time. 그러니까 라운드 트립 타임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설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선택된 이 디자인에서 미니멈 랭스가 나왔고 보통 한 번 정하고 나면 이제 오래 가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렇게 정해졌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Y 네, 이서넷 프레임의 랭스가 미니멈이 있었느냐고요. 맥시멈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프레임 사이즈에 맥시멈 트랜스미션 유니트라는 게 있는데 스탠다드에서는 이 페이로드와 나머지 앞뒤에 붙은 어드레스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옥텟 단위로 한 1500 옥텟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IP 패켓보다는 훨씬 짧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리바이즈가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전보 프레임 이런 게 이제 새로 정의되는데 그때는 바이트 수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계속 표준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테크놀로지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 이서넷 링크가 좋아지고 특히 광이 되면 어때요? 뭐 특별하게 뭐 비트 에러가 나거나 전송할 때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히 또 더 빨리 보내야 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파이 그다음에 링크 레이어 프로토콜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어펜딕스는 뭐 프로바빌리티 디어리 얘기인데 여러분 이번 학기에도 있지만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이런 거 들으시고요. 대학원에 가도 또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과목이 있죠. 이번 학기에 제가 하고 있죠. 그래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떠들고 있어요. 자, 챕터 3 이서넷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서머리를 하자면 로우 코스트, 하이 스피드를 지향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를 만드는 어떤 그런 L1, L2에 걸쳐 있는 프로토콜을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알로하 네트워크를 보고는 이런 거는 이제 케이블로 바꿨으니까 우리 필요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캐리어는 없고 주파수도 2개가 아니고 따라서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센싱도 가능하고 와이어리스일 때는 센싱한다는 게 사실 어려울 수 있잖아요. 특히 컬리전 디텍션은 더욱 어렵고 센트럴 스테이션이 필요했는데 여기서는 센트럴 스테이션 두지 않고 처음에 시작했죠. 그랬다가 또 어떻게 됐어요? 허브 이서넷 되면서 야 L1 스위치라는 걸 센트럴 스테이션처럼 만들면 효율이 좋아져. 그랬다 아니야 우리 모여서 이제 좀 더 똑똑한 L2 스위치 하는데 포워딩 테이블을 업데이트 해야 되다 보니까 야 그러면 스패닝 트리 만들어야 되고 프로토콜을 하나 새로 추가해야겠네. 근데 우리의 L2 스위치는 똑똑하니까 그 정도는 또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서 점점점 좋아진 거예요. 그 히스토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로하에서 또 얻은 교훈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예, 타임 슬롯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통신을 하면 네트워크의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이서넷은 어떻다고요? 예를 들면 L3에서 IP 패킷이 넘겨져 오면 그것을 인캡슐레이트하고 맥 애드레스 붙이고 그 다음에 전체 프레임 에러를 시클릭 리던던시 체크를 보내는데 주의할 것은 이거라고 했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IP 패킷이 훨씬 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라가지고 인캡슐레이트 한다는 것. 따라서 어때요? 점점 IP 패킷들이 길어지는 상황이면 우리가 이 이서넷 프레임 랭스를 그냥 그대로 두면 오버헤드가 굉장히 커지겠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셀룰라 무선 통신에서도 뭐 URLLC 이런 게 있어요. 뭐 울트라 릴라이어블, 로우 레이턴시 이런 걸로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소 사이즈를 예를 들면 너무 크게 해놓으면 아까 말했지만 뭐 가비지 비트 같은 걸 막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매번 에크를 해야 되면 그 앞에 있는 오버헤드 같은 것도 필요하고 뒤에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아웃스탠딩 에크가 있으면 몇 개까지는 괜찮지만 안 그러면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확률 이론 같은 걸 이용해서 물론 심플리파이드 된 모델이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면 최적일까 이런 것을 연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네트워크 이론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컴공과나 전자과에 건물 2개 중에서 네트워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저는 피지컬 레이어지만 뭐 네트워크를 어느 정도는 알고 네트워크 상위 레이어에서 이렇게 전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확률 이론, 랜덤 프로세스 이론을 가지고 분석하고 성능을 이벨리에이트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어요. 네. 챕터 4는 이제 와이파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고요. 오늘은 이 4.0이라고 제가 써놓은 실제로 교과서에서는 몇 줄 안 되는 이 부분을 나름대로 뻥 튀겨가지고 설명을 하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 저자들이 우리 교과서의 저자들이 상위 레이어 전공자들이다 보니까 하위 레이어에 대해서 어떤 걸 학생들에게 말해줘야 되는지를 아직 뭐 고민을 좀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고민을 해서 오늘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이 와이파이라는 것은 와이어리스 랜, 알겠어요? 네, 무선 랜이죠. 우리말로는 무선 랜, 이렇게 하죠. 이게 와이어리스 랜이 요거죠. 랜은 우리가 이서넷 할 때 이미 봤죠.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와이어리스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를 꾸미는 그런 상황이에요.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라는 것은 크게는 그러니까 크게는 그냥 어때요? 지역적으로 무선으로 지역적인 네트워크 이런 뜻이죠. 와이어리스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니까. 하지만 또 어때요? 항상 모든 용어들은 와이드 센스, 그러니까 광의의 정의가 있고 협의의 정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는 무선 랜 그러면 바로 와이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나 엔지니어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용어라는 것은 광의의 뜻이 있고 협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협의의 뜻도 사람들마다 또는 어떤 그룹 오브 리서처들마다 또는 인더스트리마다 다 다르게 쓴다는 것. 오늘 특히 그것을 강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 와이어리스 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랜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더 인터넷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이서넷 프로토콜이죠. 그런 것처럼 와이어리스 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더 인터넷을 구성하는 것으로서는 이 802.11 스탠다드가 파퓰러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와이파이라고 이름 붙인 녀석들이 이제 파퓰러한데 문제가 또 있어요. 이 와이파이라는 녀석들도 또 광의의 와이파이가 있고 협의의 와이파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이따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게요. 자, 먼저 보겠어요. 와이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누가 이 말이에요 하고 정의한 적은 없는데 와이어리스 피델러티, 무선 신뢰 뭐 이런 건가요? 예, 그런 것을 줄여서 만든 거래요. 예, 믿을 수 있는 와이어리스 랜 뭐 이런 뜻으로 만든 건가 봐요. 근데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었대요. 처음에는 IEEE에서 802 그룹에서 802.11이라는 서브 그룹이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호 붙이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IEEE에 있는 그룹이에요. 802가 예를 들면 뭐 랜 관련된 그룹이에요. 그래서 닷을 붙이고 그 다음에 서픽스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802.3는 뭐였어요? 이서넷. 11은 뭐예요? 와이파이. 이렇게 지금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들이 같은 802니까 어떤 걸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도 이서넷 표준의 어떤 레이어 L2 레이어의 일부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802.11은 레이어 1과 2에 걸쳐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에요. 그리고 목적은 뭐라고요? 와이어리스 랜이라는 것을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802.11 말고도 여러 경쟁하는 그런 프로토콜들이 있었고 네, 그 중에 몇 개는 살아남았고 몇 개는 이제 죽은 거예요. 우리는 대표적인 이 802.11 스탠다드들에 대해서 이제 볼 거예요. 보면 알겠지만 레이어 1이니까 뭐예요? 파이라고 했죠. 물리층, 피지컬 레이어, 물리 계층. 그래서 물리 계층에서는 뭐 모듈레이션이 어떻게 되냐, 코딩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레이어 2에서는 어떻게 돼요? 멀티플 억세스를 할 때 컨텐션을 어떻게 할 거냐, 컬리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서넷 앞에 챕터에서 봤던 것과 유사한 짓을 하는데 차이점은 뭐예요? 이제는 신호가 와이어를 통해서 흐르는 게 아니라 무선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면 와이파이는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와이파이, Y 다음에 대시하고 파이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와이파이라서 우리 교과서도 대시를 안 쓰는데 공식적으로는 W 대문자, 소문자 I, 그 다음에 대시를 쓰고 대문자 F, 소문자 I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버전 넘버를 쓰는데 놀랍게도 버전 넘버가 1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공식적으로는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6E라는 게 있어요. 알파벳 E, ABCD E 할 때까지 나왔고요. 곧 와이파이 7을 만들자고 지금 모여서 열심히 하고 있대요. 일을. 네. 왜 이렇게 됐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서넷과 마찬가지로 와이파이도 802.11도 계속해서 새로운 버전들이 나와 왔어요. 그걸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는 특히 IEEE는 연구자들, 뭐 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모여서 표준을 만드는 곳인데 어때요? 인더스트리 컨소시엄이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냐면 자, 이 기기가 이 802.11 예를 들면 뭐 A다 그러면 A에
A 프로토콜에 맞게 그 문서에 있는 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인증을 하는 컨소시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라는 회사가 예를 들면 와이파이 어댑터를 만들어요. 컴퓨터에 끼우는. 그리고 B라는 회사는 우리 핸드폰에 들어갈 와이파이 칩을 만들어요. 그런데 가장 최악이 뭐죠? 내가 예를 들어서 애플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회사 칩을 샀어요. 야, 우리 애플 아이폰에다가 이 와이파이 칩을 넣으면 컴퓨터에 예를 들면 와이파이 456 다 연결된대.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인증을 안 받은 걸 사왔는데 연결하려고 그랬더니 그 프로토콜에 있는 걸 누가 엔지니어가 잘못 읽어서 오해를 해서 사서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와이파이 게이트. 그러면서 막 신문에 나겠죠? 네.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입장에서는 최악이 뭐예요? 호환이 안 되는 거죠. 동일한 와이파이 프로토콜, 와이파이 뭐 6인데 분명히 와이파이 6 어댑터용 하드웨어, 뭐 예를 들면 스테이션용 하드웨어 이렇게 해놨는데 예를 들면 AP용 하드웨어, 그다음에 스테이션용 하드웨어 이렇게 했는데 호환이 안 되면 곤란하니까 자기들끼리 협회를 만들어서 호환성에 대해서 뭔가 서로 서티피킷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certifying the devices, 디바이스가 표준에 따라 잘 만들어졌어요 하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인증기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증기관에서 이제 인증을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쓸 수 있게 해주고 다만 어때요? 누가 돈 많이 버는지는 각자 열심히 하자. 다만 우리끼리는 서로 돕자.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거죠. 예. 예를 들면 여러분이 특허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 말고는 모든 사람 못 만들게만 해줄 거야. 그런데 내가 만들려고 하니까 뭐 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조직을 운영해 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특허를 팔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실시권을 팔 수도 있죠. 그러니까 회사들에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 특허 어떤 것 같으니까 A 회사가 좋아요. 그러면 특허를 너한테 파는 건 아니고 이 특허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너한테 허락을 해줄게. 하지만 계약서 자세히 봐. 내가 다른 애한테도 실시권 줄 수 있어? 오케이. 또 B라는 회사한테도 실시권을 줘요. 그러면 그 특허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특허는 뭐냐면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할 권리예요. 이건 내 거니까 함부로 못해요 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G 해서 예를 들면 뭐 몇 개의 회사한테 내가 실시권을 줬더니 얘들이 어때요? 자기들끼리 제품 만들고 시장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어느 날 얘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요. 5개 회사가.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냥 특허를 파시죠 저희한테. 그러면 제가 이제 팔고 예를 들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이 기술은 말이야 내가 만든 너무너무 좋은 건데 A 회사 안 돼, 안 돼. B 회사 안 돼. 돈을 왜 이렇게 조금 줘. C 회사 그렇게 하면 발전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보면 컨소시엄을 만드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좋은 거예요. 이 시장 전체를 키우고. 다만 아이디어는 뭐예요? 우리 시장을 키우고 그 안에서 누가 많이 먹는지는 잘 경쟁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예.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와이파이 얼라이언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와이파이 얼라이언스가 뭐 이런 비전 이런 것도 있는데 당연히 어때요? 회사들이 모인 거니까 장사를 잘하죠. 예를 들면 이런 로고들을 만들었어요. 로고들을 만들어서 이 기기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와이파이 어댑터를 사요. 그럼 박스에 이런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와이파이 서티파이드. 이런 거 붙어 있으면 오케이 서티파이 받은 거구나. 그렇죠? 얘는 딱 보니까 뭐예요? 이건 와이파이 4, 5, 6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한다. 물론 요즘 이렇게 잘 안 돼 있고 그냥 이렇게 줄만 있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와이파이 핫스팟 이런 로고들도 만들고 근데 로고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서티피킷을 주는 거예요. 서티파이를 하고 로고를 붙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쩌다가 이런 이상한 이름이 붙었는지를 얘기할게요. 처음에는 802.11이라는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이 와이어리스 랜 표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좀 쓰다가 사람들이 얘 좀 리바이즈를 하자. 좀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피지컬 레이어 뭔가 좀 문제 있어. 위에 상위 레이어, 맥 레이어라고 하는데 문제 있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와글와글 워킹 그룹을 또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와이어리스 랜이니까 번호를 바꾸지는 않고 여기다 뒤에 이 서픽스를 붙이는데 처음에 두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큰 그룹이 있고 서브 그룹을 두 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너희 그룹은 802.11a야. 너희 서브 그룹은 802.11b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표준이 두 개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여기 있죠.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뭐 알파벳 순으로 하면 A가 더 파퓰러 해야 될 텐데 실제로 B가 먼저 나오고 잘 팔렸어요. 얘가 사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잘 팔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걸 한참 썼는데 여기도 보세요. 여기서 금방 새로 하자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다음 버전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렸죠. 한 4년 정도. 여기까지 802.11b가 시장에 파퓰러해졌어요. 그래서 와이파이라는 이름도 막 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본래는 IEEE의 802.11이고 11A, 11B인데 그렇게 하면 안 팔리죠. 입에 착착 달라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와이파이 기기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오피셜 안 하게. 자, 그런 상태에서 또 뭐예요? 야, 이거 좀 뭐 좀 더 빠르게 하자. 그러면서 또 그룹을 만든 거예요. 802.11에서. 이번에는 뭐 하다가 보면 본래대로 하면 A, B, C, D, E, F 했겠지만 뭐 중간에 만들다가 없어지고 모여서 자, 우리 예를 들면 802.11D를 만들자 해서 와 해놓고는 한 번도 안 모인 거예요. 예를 들면 뜻이 안 맞아서. 그럼 없어지겠죠? 근데 그래도 공식적으로 한번 모였기 때문에 그 이름 빼고 하다 보면 갑자기 G로 건너뛴 거예요. 그래서 G가 나와가지고는 어때요? 또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러고 나서 또 사람들이 아 잠깐만 이거 우리가 너무 좀 뭐 느린 것 같은데 좀 더 빨리 하자 이러면서 또 모여가지고 막 하는데 11N이라는 게 지금도 많이 쓰이지만 여러분들이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러붙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그래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해서 802.11 BAGN AC AXAX 여기 말고도 중간에 뭐 또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예. AY도 있고 그래요. 이 표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802.11 워킹 그룹 밑에 이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얘들이 상당히 커머셜리 그래도 좀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와이파이 얼라이언스가 어느 날 이래가지고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니까 세종대왕 비슷한 거죠. 어린 백성이 이러고자 할 바 있어도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얘가 잘 나가니까 얘를 와이파이 4라고 하자 하고 공식적으로 11N을 4라고 부르자고 했어요. 그 다음에 AC를 5, AX를 6. 그 다음에 6도 보면 자기들이 리바이즈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웨이브 1, 웨이브 2 하다가 좀 많이 바꿔가지고 6E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기에 이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요 앞에는 사람들이 그냥 갖다 붙였어요. 어떻게 했냐면 일단 4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3, 2, 1 붙이려고 보니까 다 중요한데 4개잖아요. 그래서 0까지. 근데 이거는 공식적은 아닌데 사람들이 그냥 와이파이 제로 하면은 오리지널 802.11 와이파이 1 그러면 B 얘가 먼저 성공했다고 했어요. 와이파이 2 그러면 A 그 다음에 3가 11G. 근데 얘는 사실 그렇게 성공 안 했는데도 들어있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이제 OFDM이라는 오토고널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라는 그 그러니까 레이어 1에서의 변조 방법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 얘 자체는 성공을 크게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얘를 만들어 놓으니까 얘를 가지고 나중에 요 NAC 애들이 다 OFDM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 왜 뭐 대통령 되고 그러면 갑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막 어디에 뭐가 생기고 그렇죠. 뭐 이러듯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말했지만 계속 강조하지만 802.11에 요거 말고도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커머셜리 성공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여기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무선은 어때요? 무선은 항상 전파를 우리가 라디오 웨이브를 만들어서 쏘죠. 피지컬 레이어 시스템이. 그런데 아무 대역이나 막 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와이어리스 랜을 처음에 표준을 만들 때 어떤 주파수에서 쓰자라고 돼 있어야지 당연히 어때요? 그 같은 하드웨어들끼리 서로 같은 주파수 대역에서 신호를 보내고 받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대역을 할 거냐고 보고 있는데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 여기 2.4라고 돼 있죠. 기가헤르츠. 이게 뭐 센터 프리퀀시라기보다는 시작이라고 보는 것도 맞는데 저게 정확히 센터도 아니고 정확히 시작도 아니고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편의상 2.4라고 불러요. 2.4 기가헤르츠 대역에 ISM 밴즈라는 게 있어요. ISM이 뭐 인더스트리, 사이언티픽, 메디칼 뭐 이런 건데 나는 세 단어로 돼 있는 어떤 밴드예요. 근데 ISM 밴드가 저기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저 밴드에 와이어리스 랜 기기를 802.11을 쓰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부 규제를 다 만족하고. 그런데 여기가 충분히 밴드가 좀 넓어서 ISM이 다른 데는 굉장히 좁은 데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게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처음에 커머셜리 어느 정도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B는 어때요? 같은 대역을 쓰고 있죠. 그러면 호환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얘 두 개는. 잘 될 가능성이 높죠. 같은 대역이니까. 아날로그 필터 이런 게 막 있거든요. 같은 대역이니까 여기서 마지막에 디지털에서만 좀 다르게 처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11A가 또 OFDM인데다가 밴드도 달라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네. 왜냐하면 나라들별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좀 지체되기 시작하면 저 밴드에 대한 사용이 당연히 어떤 나라에서는 못 팔겠죠. 시스템을. 네. 그리고 11G가 성공한 것도 좀 느낌이 뭐예요? 다시 2.4GHz 대역 ISM 밴드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와글와글해질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보니까 N을 만들 때, 와이파이 4를 만들 때는 2.4도 되고 5도 되게. 이제는 뭐예요? 기술이 발전해서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 안에 2.4기가 대역도 지원하고 5기가 대역도 지원하고 하는 게 별로 안 비싼 거예요. 예를 들면. 이때만 하더라도 뭐 멀티 프리퀀시 밴드를 지원하고 이런 거 아이고 꿈도 꾸지만 너무 비싸져 안 돼, 안 팔려. 이랬을 수 있는데 이때부터는 크게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요 와이파이 5가 나올 때쯤에는 어때요? 2.4인 게 너무 많죠? 다 갖다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5는 일단 시작했는데 좀 덜 와글거렸겠죠. 그리고 보통 밴드가 넓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AC는 예를 들면 요 5GHz 대역을 이제 쓸 수 있게 하자 그래가지고 5GHz 대역 밴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잘 됐고 그다음에 와이파이 6는 2.4도 쓰고 이제는 뭐예요? 이 옛날 거는 이제 거의 없어졌겠죠. 그래서 와이파이 4, 5 정도만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래되더라도. 저희 집에도 보면 와이파이 4는 있지 뭐 이건 없거든요. 그럼 이제 2.4도 그렇게 와글거리진 않으니까 일단 지원하고 그다음에 5기가 대역도 이제 지원하고 참고로 6E는 어떻게 돼 있냐면 6E 기기만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6, 6E를 다 지원하니까 사실 6E 기기를 사오잖아요. 액세스 포인트를. 그럼 여러분이 이 대역, 이 대역, 이 대역을 다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작년과는 달리 이걸 찾아놨는데 6GHz 대역을 굉장히 넓은 폭을 할당해 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VR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쓸 때 굉장히 많은 데이터도 잘 쓸 수 있게 그 링크를 이제 찾아놨어요. 그런데 자꾸 얘기하지만 실패한 802.11들 별로 커머셜리 성공하지 못한 것들은 요 대역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수십 기가 대역에 여기 쓰면 거기에 밴드 폭이 뭐 예를 들면 5기가씩 있어. 좋은 거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하드웨어가 달라져야 되는데 여기는 워낙 많이 팔리니까 그 RF, 라디오 프리퀀시, 뭐 앰프라든가 필터라든가 그게 저렴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고주파 대역을 쓰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안 살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주파수 대역이 여기는 예를 들어서 2.4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었고 5기가도 그동안 사람들이 계속 들이받으면서 우리나라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해서 허가가 난 대역인데 나머지는 기존의 어떤 뭐 다른 기기들이 점유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쉽게 처리가 안 돼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실패한 것이 아닌가, 커머셜리는. 하지만 또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또 와이파이 11쯤이 나와서 여기서 없어졌던 어떤 놈을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이런 뭐 하면서 번호 붙여달라고 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던 단어 중에서 뭐냐면 이 밴드라는 말을 제가 했어요. ISM 밴드. 밴드가 여러 개 있어요. ISM 밴드라는 게. 그래서 밴즈라는 말을 했어요. 밴즈. 그 다음에 밴드 위스라는 말을 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좀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전에 좀 장황하긴 하지만 이 그림부터 한번 보고 합시다. 다시. 와이어리스 랜이라는 집합 안에 802.11 패밀리가 있고요. 그 중에서 802.11 중에서 몇 개를 와이파이 456이라고 번호로 붙였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456, 62. 그러면 여기 이제 아닌 놈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와이파이 또 802.11이 아닌 기기들도 있고 맞습니까? 네. 이 그림들을 잘 기억하세요. 자, 조금만 더 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무선이니까 라디오 웨이브, 전파를 사용하는데 전파란 것은 전자기파의 일부 영역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전자기파는 말 그대로 파, 웨이브예요. 웨이브. 예. 그래서 이 웨이브는 우리가 continuous time 시그널로 볼 수 있어요. 시노미 시스템에서 나오던. 그리고 걔들은 뭐 예를 들면 푸리에 시리즈, 푸리에 트랜스폼 이런 것들 가지고 분석이 잘 돼요. 즉 주파수 영역에서 잘 분석이 되고 신호가 주어지면 그거를 주파수 어떤 성분들이 결합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퀀시라는 개념은 푸리에 트랜스폼을 통해서 타임 시그널을 프리퀀시 영역으로 보내는데 그 프리퀀시 영역이라는 것은 사인, 코사인 함수의 주기의 역수들. 그래서 그게 여러 개 있으면 여러 주파수 컴포넌트들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프리퀀시와 스펙트럼을 구별을 잘 못하는데 스펙트럼이라는 말은 또 광의의 스펙트럼이 있고 협의의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런데 오리지널리는 뭐냐면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뭐죠?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어떤 주파수부터 어떤 주파수까지를 예를 들면 X축에 놓고요. 그 다음에 Y축에 어떤 물리량을 매핑한 거예요. 예를 들면 거의 최초로 나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백색 광선의 스펙트럼. 예를 들면 프리즘을 통과시켜요. 그러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백색 광선은 어때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같은 인텐서티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간 색깔이 노르스름해요. 그럼 어때요? 이 주파수 대역 빨주노초 파남보의 주파수에 해당하는데 이 인텐서티가 위의 값이죠. 이것이 예를 들면 노란색이면 노란 쪽이 좀 많고 파란색이면 파란 쪽이 많고 이런 거죠. 그래서 보통은 스펙트럼 그러면은 빨간색의 스펙트럼 그러면 이 주파수만 뜻하는 게 아니라 인텐서티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그는 교우 관계에 있어서 스펙트럼이 넓어 이렇게 말할 때는 사실 인텐서티는 별로 관계없고 예를 들면 스펙트럼이 넓어 그러면 얘는 고등학교 동창들이랑도 잘 지내고 무슨 대학 동아리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선배들이랑도 잘 지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파수 대역에서 그냥 넓은 거 이런 게 많이 표현이 되죠. 정치적인 스펙트럼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우익이냐 좌익이냐 뭐 극우냐 극좌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을 나타내는 거지 이쪽 인텐서티를 말하는 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스펙트럼이라는 말은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쓰이고 물리나 공학에서는 어때요? 어떤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함수의 아규먼트가 프리퀀시고요. 그 다음에 뭔가가 있는 걸 스펙트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라디오 웨이브도 어때요? 어떤 웨이브가 있으면 걔도 하나의 프리퀀시 성분만 가지지 않는 이상은 여러 프리퀀시 성분이 있을 거고 그러면 걔도 어때요? 프리퀀시 성분별로 인텐서티가 있다고 하면 어떤 스펙트럼을 가지겠죠. 그리고 또 다른 걸로 생각하면 스펙트럼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한번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프리퀀시 엘로케이션 또는 스펙트럼 엘로케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같은 뜻으로 쓰여요. 그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스펙트럼 엘로케이션은 이쪽 축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구한테 주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요거한테 주고 하는 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무선 통신이나 무선 기기를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얘기할 텐데 예를 들면 이게 유명한 미국에서의 프리퀀시 엘로케이션 테이블이에요. 또는 스펙트럼 엘로케이션 테이블이에요. 저주파부터 쫙 가서 또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서 고주파까지 있어요. 여기 보면 서로 다른 색깔들로 조그만 블록들이 막 있잖아요. 이게 어떤 용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당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프라이머리는 뭐고 세컨더리는 뭐예요? 이런 거를 다 표시해 놓은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이런 것들을 각 나라별로 하고 모든 나라가 서로 인접한 나라들과 전파를 막 쏘고 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ITU, UN 기구에서 협의를 해서 요 대역은 어떻게 하고 당신 나라에서는 어떻게 쓰고 이런 거를 협의를 해요. 그 얘기들을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용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일단 프리퀀시라는 용어는 정말 말 그대로 사인, 코사인 함수의 주기의 역수와 관련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스펙트럼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스펙트럼이란 말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다. 어떤 주파수가 아규먼트인 그래프 같이 돼 있는 녀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파수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이런 걸 뜻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밴드는 그럼 뭐겠어요? 아까 스펙트럼을 우리가 또는 프리퀀시를 나눠주잖아요. 그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아까 말했듯이 ISM 밴드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있으면
얘를 어떤 세그먼트로 잘라서 요 하나를 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퀀시들이 어때요? 또는 전체 스펙트럼이 여러 밴드로 할당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채널이라고 돼 있는데 요 밴드 안에서 또 조그맣게 나눠놔요. 근데 이거는 오버랩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조그만 것을 또 채널이라고 해요. 적어도 무선 기기 관련해서는. 그래서 프리퀀시, 스펙트럼, 밴드, 채널이 어떤 하이어라키를 가진 개념인지 여러분이 알고 오늘 끝내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